안녕하세요. 저희는 나가야 레츠토크 시즌2의 진행을 맡은 나타샤. 닉이라고 합니다. 이번 나가야 레츠토크 시즌2에서는요, 암호화폐 커뮤니티 또는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토큰, 코인들을 분석하여 소개해드리는 그런 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과 함께 또 새롭게 주목받는 나가야 토큰과의 연결점까지 핵심만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주제죠? 그렇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비트코인 그 시작이 2009년 1월 3일이었죠. 제네시스 블록 채굴. 네, 맞습니다. 자체 메인넷, 그러니까 고유 블록체인을 가진 레이어 1 코인으로 출발했죠? 근데 왜 하필 그때 나왔을까요? 배경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컸다고 봐야죠. 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때요. 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게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 개인들끼리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자화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 유명한 사토시 나카모토. 근데 아직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는데 사실 그 익명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추구했던 탈중앙화 철학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흥미롭네요. 기술적으로는 작업 증명, POW 방식을 쓰고요. 네, 복잡한 연산을 풀어서 거래를 검증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방식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죠. 2025년 6월 기준으로 1.3조 달러. 네, 여전히 압도적인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정말 듣다 보면 가격 변동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극적이었죠. 2010년에는 1센트도 안 하던 게 1센트요? 네, 그랬던 것이 2017년에는 2만 달러 가까이 갔다가 2021년에는 무려 6만 8천 달러를 넘었으니까요. 사상 최고가였죠. 와, 진짜 롤러코스터네요. 물론 그 후로 또 큰 하락도 있었고요. 맞아요. 2022년, 23년에는 루나 사태, FTX 사태 같은 악재들이 겹치면서 1만 6천 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좀 회복해서 10만 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네, 이런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인데 또 한편으로는 대중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 초기에 피자 2판을 1만 비트코인으로 샀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전설이죠. 아, 네. 피자 데이. 지금 가치를 따지면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의 주요 기능, 활용 사례를 좀 짚어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주목받았고요. 디지털 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요? 네, 그런 시각이 있었죠. 또 국경 간 송금도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가능하다는 장점도 부각됐었고요. 실제 사용 사례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엘살바도르 얘기가 있었죠. 네, 2021년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해서 큰 화제가 됐었죠. 물론 아직 여러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테슬라 같은 곳들이요.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도 늘어났고요. 하지만 역시 말씀드린 변동성이나 또 처리 속도 문제 같은 확장성 이슈는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돌아보면 그런 문제들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마운트 곡스 거래소 파산은 정말 충격이었죠. 최대 거래소의 파산이라 비트코인 이미지에 타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있었고요. 이건 확장성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커뮤니티가 나뉜 사건이었죠. 아, 처리 용량을 늘리는 방식에 대한 이견이었군요. 네. 그 후 2021년에는 기관 투자자 유입이 늘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22년에 루나, FTX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죠. 정말 다사다난했네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ETF 승인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아주 거대 다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제도권 편입이 비트코인 본래 탈중앙화 정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또 규제는 어떻게 될지 이런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대를 연 건 분명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나 또 실물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는 한계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새로운 고민과 시도들이 나오는 거죠. 비트코인이 열어놓은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현실 경제 속에서 더 안정적이고 또 유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요.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나가야 토큰 NGY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가야 토큰은 비트코인의 그 탈신앙화 정신은 계승하면서도 조금 다른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실물 자산과의 연계, 즉 RWA이고 둘째는 안정적인 보상 구조입니다. RWA, 실물자산 연재요. 금이나 부동산 같은 걸 토큰화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가치 있는 자산들을 블록체인상의 토큰 형태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디지털 자산이 어떤 실질적인 가치 기반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디지털 토큰에 반영되니까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투기적인 수요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현실 경제의 가치와 연결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랄까요? 비트코인이 주로 저장의 기능에 집중했다면 나가야는 그 가치를 활용하는 쪽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치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현실 경제와 잘 순환시키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도인 거죠.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물론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당연히 있습니다. 넘어야 할 허들이 많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산이 이제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서서 실물 경제와 상호작용하면서 실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여정을 살펴봤고요.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들을 넘어서려는 새로운 시도로서 나가야 토큰까지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디지털 자산의 세계가 이제 단순한 저장을 넘어서 활용의 시대로 나아가려는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디지털 자산이 단순히 그 자체로 가치를 담는 그릇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경제 활동 속에서 어떻게 더 깊숙이 들어와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이 탈중앙화의 여정이 나가야 토큰과 같은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지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목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